네, 안녕하세요. 오늘 워크숍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교육사업팀 서연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년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사업 매개자 기획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전국 문예회관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저희가 문예회관의 예술기술 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차별화된 가치 공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올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예회관 관계자분들에게 특강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사업은 2020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예술기술 융합교육을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문화기술 탐구와 예술 창작이 융합되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직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예회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여 진행하는 신규 기획형, 그리고 작년에 기획 개발한 이제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운영하는 연속 기획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예회관의 무대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미래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진로 체험 유형이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교육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청소년에서 진로 결정 단계에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청년까지로 교육 대상이 확대되어 운영이 됩니다. 이제 전국 29개 문예회관에서 29개 프로그램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교육 시작에 앞서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기어이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스튜디오 이혜원 대표님의 특강과 사업참여 문예회관의 네트워킹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강은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및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 문예회관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중 특강 관련 궁금한 내용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줌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장소를 협조해 주신 공주문화재단 문옥배 대표이사님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주까지 이렇게 와 주셔서 환영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문화예술의 융복합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술위원회에서 미술 쪽에 과학기술하고 미술하고 결합하는 이런 실험적인 사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융복합 예술 부분에서 대규모로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한문예에서 하고 있는 기술부 문화예술 교육이 실제 현장에 그리고 대규모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융복합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성과를 이루고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이 기술분 융복합 이 관련 사업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마고 앞으로 우리 한문연에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주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안내드렸던 특강을 시작할 텐데요. 네,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 새로운 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을 주제로 기어이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스튜디오 이혜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워크숍 특강을 맡게 된 기어이 스튜디오 대표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라고 들어서 제가 지금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의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끝나고 네트워킹을 하신다고 들어서 사실은 제가 기술이분 문화예술교육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먼저 사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안양문화재단에서 기술이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때 패들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실시간으로 교육이 진행 중에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창구를 열었던 적이 있어서 오늘도 똑같이 한번 제가 열어봤습니다. 이 링크는 곧 강의 발표 자료 중간에 제가 QR코드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선생님 너무 졸려요 이런 거 댓글 다셔도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담당자님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제 이메일 주소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링크를 남겨드렸는데 각자 공유하고 싶으신 것들을 여기에 지금 아이디 로그인 하지 않으셔도 남기실 수 있는 구조고, 노트북이 없으셔도 핸드폰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여기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받은 대로 저는 현재는 기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맡고 있고, 또 한예종에서 강의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전체 창을 통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이게 다음인가요? 네. 사실 저희 회사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기어이라는 뜻은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0년부터 시작했고, 저는 그 전에 융합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일은 VR과 관련된, 혹은 최근에는 이거를 확장현실이란 개념으로 XR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오리지널 컨텐츠도 만들고 또 좋은 컨텐츠들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워크숍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또 젊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토링을 한다든가 다채로운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점 더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부족했고, 또 실제로 기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해서 아예 생태계나 담론이 부족하다는 생각하에 뉴스레터 매거진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수많은 뉴스레터 매거진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면, 이 분야에만 특화된 이야기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국내에서는 너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기술 자체의 용어라든가 또 산업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한데, 그 속에서 진정으로 담고 있는 어떤 함이라든가 우리가 알아야 될 맥락들, 그리고 해외에선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예술가들이 활동하는지 좀 담아보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최근 2년,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던, 혹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했던 어떤 공연예술계 사례나 문화예술계 사례들을 이 매거진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기술이분의 범주는,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조금 벗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기술이분 문화예술 교육이다 보니까 기술의 범주는 사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기 오늘 오신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대비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많이 해봤고 또 강점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가상현실과의 접점 안에서 어떤 문화예술 활동들을 해왔는지가 가장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함몰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촉발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 지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문화예술 접점을 계속 고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가상현실과 그다음에 현재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연결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있는 이미지들이 저희가 기술이분 문화예술 교육 때 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시각예술가다든가 아니면 현재 그런 다른 음악 쪽 뭐 사운드 아티스트들과 작업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축제나 행사 등에서 쓰였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패들렛이 지금 이 QR코드인데 카메라를 켜서 이게 혹시 인식이 되시면 바로 링크가 되실 거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선생님이 여기에 안내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링크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주소가 아니라서 죄송하고요. 네, 인식이 되셨을까요? 네, 되셨어요? 네. 다 사이트가 열렸나요, 여러분? 안 열리셨으면 알려주십시오. 안 되나요? 되나요? 되셨나요? 카메라로 QR을 인식이 되셨나요? 안 되셨어요? 혹시 선생님 한번 해보셨나요? 되시는지만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저도 소개글을 남겨놨는데 여러분도 댓글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셔도 좋고 패들렛의 장점은 그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미지 소스를 자유롭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생들과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너무나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기존과 달라졌다는 걸 여기서 많이 느꼈는데 저희는 그냥 이모티콘만 쓰고 있었는데 애들은 열심히 GIF를 활용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도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전문 분야를 먼저 조금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늘 이쪽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는 강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던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원래 뉴로맨서라고 하는 책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책을 쓰신 윌리엄 깁슨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좀 평평하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봤던 아마 뭐 OTT나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혹은 새로운 미래 시대를 예측할 때 예측하기 좋은 어떤 모델로서 블랙미러의 장면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스타트rek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홀로그램 덱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이라든가 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거는 YGY 영국 BBC에서 만들었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미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영화적 상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이 촉매제가 돼서 지금 생각보다 빨리 미래가 현재로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차원 아바타를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저희도 아바타를 통해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새로운 창작 활동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아마 매트릭스라든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트론 같은 영화에서 보셨던 현실일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들이 있다고 하면 미래를 결코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많은 의견들 중에서도 무조건적인 그 긍정적 가치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술 중심의 사회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던가 우리가 가장
가장 깊이 다뤄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좀 배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영화들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다루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 영화들을 통해서 보는 시사점은 이 세계들이 그려내고 있는 어떤 예측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이것들이 현재 지금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을 만한 주류가 된다라기보다는 일부 우리 삶의 요소로서 차용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관점에서 앞으로 더 가능할 법한 상상을 해본다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참고 자료로도 저희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가상이나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 메타랑 유니버스가 합쳐졌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실 만큼 아실 텐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거는 무용가들과 안무가들과 워크숍을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무용기술 창작랩이라고 해가지고 무용가들과 안무가들은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나라는 고민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에서 다 같이 각자의 아바타로 들어가서 VR 챗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기계가 허락하고 그랬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HMD를 나눠드리고 사실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이런 네트워킹이 가능하셨을 텐데 그때는 우선은 한 10명의 그 참가자들이 이런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각자 기계를 쓰고 지금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아바타를 각자가 설정하신 건데 누구는 지우개가 돼 있고 누구는 애기가 돼 있고 누구는 개구리가 돼서 지금 마천루 빌딩에 올라가서 베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원래 가상현실보다는 조금 더 진화한 개념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우신 게 아무래도 내가 물론 실존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아바타도 있지만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아바타로 등장해서 그리고 메커니즘 자체는 게임을 다루고 있지만 게임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이 안에서 가능한 세계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서 그거의 예시로서 좀 보여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은 아까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이 뉴 로맨서라고 하는 소설에서부터 윌리엄 깁슨의 소설에서부터 언급이 됐었고 메타버스나 아바타라는 말은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까지 언급이 된 것들이 지금 마치 시장의 어떤 용어로서 치부되고 있지만 사실 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얘네가 그려내고 있는 어떤 인터넷 혹은 모바일 그 다음에 디지털 세상에 대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현실보다 조금 더 3차원적으로 된다라는 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3차원이고 여러분도 3차원적인 존재인데 디지털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모바일을 통해서 충분히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3차원적으로 바뀐다는 건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이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많은 이런 정의나 이미 국가에서도 신사업 선도 전략이라고 아예 연구보고서도 나와서 많이 관에 계시기 때문에 더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뭘까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공간적이라는 부분과 또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을 많이 주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을 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 교육은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과의 소통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소통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과연 기존과 다른 어떤 가치들이 창출되는가 저희는 이런 쪽에 많이 주목을 했었고 이 상호작용의 일종의 뎁스 혹은 깊이 혹은 상호작용의 반복론이 바뀌어 있다 이런 지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왜 굳이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다시 봐야 되냐면 우리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IT 기업, 그다음에 게임 기업을 비롯해서 생활문화 기업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런 메타버스적인 흐름을 기업들이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이런 변화들이 목도될 때 과연 문화예술계 안에서의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혹은 문예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우리만 단독으로 이런 걸 추구한다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들 추구되고 있는지를 봐야만 또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자꾸 갖춰질수록 저희의 교육 대상자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런 어떤 플랫폼이나 컨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트렌드를 이렇게 보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정말 이게 말뿐인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사용해 봤는가 이런 최근에 연구 보고 자료도 있었어요. 컨텐츠진흥원에서 작년 말에 정말 사람들이 컨텐츠를 이렇게 메타버스적으로 사용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아직까지는 일회성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또 현재도 계속 이용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55% 정도까지는 됐죠. 근데 메타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실 아직까지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비슷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해 볼 것 같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사실 메타버스 이용 이유를 좀 들여다보시면 아무래도 이 안에서 게임이나 컨텐츠들을 즐기기 위해서가 가장 많아서 이 컨텐츠를 즐긴다는 의미 때문에 저희도 문화예술계나 공연예술계랑 같이 접점을 이뤄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여기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창작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초등학생 개발자들 중에서 이 메타버스 내에서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미래의 직업을 가질 시점이 됐을 때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미 여기서 내가 창작과 내가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전문가로 가야 되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도 데이터들을 많이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 예술이 메타버스랑 어떻게 합쳐질 수 있을까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인 무대가 많이 사라졌을 때 저희가 가상 안에서 공연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문화예술 향유를 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게임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재미나 혹은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이 필요했는데 그때 공연과의 접점을 만들어가지고도 이 안에서도 계속 그런 거를 시도하는 팀들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서 그 지금의 이런 전반적인 변화 지점 안에서도 계속적인 어떤 가능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메타버스 시대의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이 장표를 보시면 앞으로 기술이 조금 더 많이 발전됐을 때 사람들은 이 안에서 공연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한다거나 설비를 할 때도 이런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쓰이게 될 텐데 결국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는 놀기도 했다가 교육도 받았다가 그다음에 사람들과 교류도 했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게 될 때 여기서도 문화예술과 공연예술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도 계속 들여다봤었어요. 근데 사실 왜 메타버스를 더 주목했냐고 하면 주커버그가 최근에 자기네 회사를 페이스북에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물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게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걸친 비전이죠. 모바일 인터넷 다음의 후계자다라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그때 전후로 여러분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게 되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터치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2010년도 2000년도 초반에는 또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2000년 후반때는 소셜미디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화예술 기관들이 소셜미디어 채널을 만들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의 인터넷 이전에는 텍스트를 위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다시 이제 모바일과
또 조금 더 이런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가 좋아지고 나면서 사람들이 짧게 스낵컬처라고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무언가 콘텐츠를 즐기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모든 영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짧아지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에는 이미지나 텍스트로 소통하다가 동영상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모든 공연예술 홍보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홍보 비주얼조차도 영상화됐었던 기억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바로 앞으로 이 모바일 인터넷 다음에 메타버스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3차원 혹은 요새는 이거를 저희는 웹3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아예 디지털이 전환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와 그다음에 어떤 향유의 관점에서도 다 변화와 영향을 준다. 그런 지점 때문에 이거를 더 들여다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정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확고화된 정의라기보다는 풀스크린으로 안 보이시죠 지금?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눌러봐 드릴게요. 다시. 여기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이 메타버스의 정의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사실 메타버스는 대다수가 현재 기준으로는 게임 플랫폼 안에서 대표 플랫폼으로 불리고 있다 보니까 게임들은 게임 플랫폼을 만드는 게임 엔진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보통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엔진 같은 게임 엔진을 써요. 그래서 이미 이런 대다수의 게임 엔진 회사들도 이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수많은 리포트들이 나와 있고, 이것도 유니티에서 내놨던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도 검색만 하시면 찾으실 수 있는 리포트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업계에 대단하신 분들이 막 정의를 여러 가지를 내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어우러지는 경험,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험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오프라인 공간이자 실생활 공간과 가상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앞으로의 미래를, 혹은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다음으로 하나의 큰 디지털 어떤 혁명이 돼서 사회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지, 얘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개념은 늘 무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활동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두 번째로 보이시는 실시간 동기화, 그러니까 라이브니스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공연 예술을 했을 때 무대 예술의 가장 핵심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배우의 아우라를 느끼는 존재감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성이라고 하는 라이브니스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기존과 다른 어떤 원래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공연예술 측면이라든가 혹은 다른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관점에서 무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두가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금 5G 인프라도 좋아졌고 지금 기계도 열심히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 자체도 지금 최신 기종 만약에 쓰고 계시다고 하시면 AR 필터 같은 거를 써보셨을 텐데요. 그다음에 아마 수업에서도 직접 활용들을 많이 하실 거고, 저는 최근 들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3D 스캔을 하는 취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3D 스캔하면은 무슨 고가의 장비를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이 안에서 저희가 3D로 어떤 작품을 실제로 간단하게 스캔도 해볼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인프라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것과 관련된 제작 프로세스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아바타가 핵심인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메타버스 아바타가 필요한데 그거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거가 가능하게 해주는 수많은 툴들도 나와 있고, 또 인프라가 너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더 이런 메타버스를 바라보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걸 다시 정리하는 개념인데, 저희가 PC 기반 웹에서 모바일 기반 웹 2.0을 넘어서 지금 메타버스 기반 웹 3.0,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가상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디지털 일상이 된 시대에서 우리 문예관 입장에서는 혹은 공연예술 입장에서는 얘네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버스 회의론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좋다라고 저는 표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게 왜 사람들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냐면, 전통적으로 게임 하시던 분들은 전혀 새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사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게임을 내가 취미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옛날부터 MMORPG 게임 다 해봤던 거고 사실 예전에도 다 있었던 현실인데 뭐가 그렇게 새로운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기존에 그 정도로 게임이 원래 보여주었던 다른 사람 어떤 아바타가 돼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이런 거는 게임에서도 이미 있었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단순히 어떤 그 미션 중심으로 게임, 그러니까 보통의 게임은 누군가를 싸워 이겨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게임은 거기서 그걸 멈추고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영화를 본다던가 혹은 이 안에서 사람들과 전시를 즐기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관점은,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을 하던 사람들에게 새롭다기보단 오히려 바깥에서 게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아예 이렇게 선언을 했을 정도로 수많은 메타버스가 이렇게 지금 구축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외부의 많은 이런 의견들도 있고, 특히 메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아마 나중엔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히려 수많은 그러니까 지금 멀티버스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수많은 메타버스가 생겼을 때 그거를 연결하고 이 메타버스에서 저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시대, 아마 그게 됐을 때 진정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되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설명을 너무 길게 해서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메타버스 최근에 한번 해보셨을까요? 뭐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제페토 해보셨어요? 제페토? 이프랜드 해보셨어요? 혹시? 샌드박스 해보셨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각종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다소 낯선 사이트들도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느냐라고 아무래도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한국 정부의 엄청난 투자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화 서비스들이 다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수많은 문화예술 기관들이 지금 여기서 다채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떤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해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저희의 교육 대상자들이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메타버스 플랫폼과 결합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을 한 거였는데, 왜 굳이 이걸 했냐면 이유는 하나였는데, 도대체 청년과 청소년들이 어딨지? 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게임 플랫폼에 가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런 아주 단순한 접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최근에 되게 유명한 사례는 그 VR 챗 안에서 이제 가상 일종의 아바타들끼리 이제 이건 우아굿이라고 하는 이제 우아굿이라고 하는 일종의 버추얼 플랫폼들을 리뷰해주는 유튜버가 이제 옥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이 VR 챗 안에서 아이돌을 뽑는 프로그램을 짰고 그 아이돌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최근에 나왔고 이게 차트에도 올라갔어요.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모든 화면이 VR 챗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아바타가 들어가 있고
그거 아바타는 지금 걷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연출은 사람이 뒤에서 하고 있고 이 모습을 찍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서 다른 아바타로 들어가서 찍거나 혹은 이 모습 자체를 캡처하는 카메라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후편집을 한 뮤직비디오입니다. 근데 사실 얼마만큼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는지를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초등학교 조카한테 물어봤는데 얘 노래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니, 그러니까 이모들 주변에는 이 노래 듣는 사람 없는데 자기 친구들 주변에는 이걸 다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확실히 얘네들은 디지털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얘가 라이브 이벤트를 하면 10,000명 이상씩 시청을 해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아바타. 그리고 사실은 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성공작이 있기 전부터 우아쿠시라고 하는 이분이 만들어낸 새로운 굉장히 재밌는 역할극, 드라마 또 이런 것들을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너무 웃겨가지고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자 여기서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어떤 새로운 직업들이 여기서 탄생했을까요? 잘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는 사실은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것 같지만 실시간으로 아바타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누군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비슷한 작업을 했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가상현실 내에 카메라만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마치 공연예술도 영상화 작업을 통해서 최근에 이런 영상 감독님들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이 가상현실이나 이런 걸 활용할 때는 또 이 안에서만 이 카메라 이 쇼트도 잡고 클로즈도 잡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뒤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인터넷 PC로 들어왔다고 하시면 마우스를 막 이동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찍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동설 짜고 동선과 관련돼서 아바타들의 움직임을 연습시키는 안무 트레이너도 있는 개념이고요. 네, 저희도 최근에 이프렌드에서 뮤지컬을 해봤는데 진짜 단순 반복 작업의 일환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서버에 접속해야 되는데 다 레이턴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귓깎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동시에 군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1번 안무, 2번 안무, 3번 안무를 해야 될 때 갑자기 너무나 아날로그적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 세계 아이돌에서 이 아바타가 이걸 일일이 만드느라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VR 챗이라고 하는 아바타 이제 VR 소셜 플랫폼이 있는데 이 소셜 플랫폼을 활용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바타도 있고 저희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아바타를 저희가 복사해 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채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바타들을 갖고 올 수도 있고 혹은 이 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심지어 노래도 좋아가지고 이 아이돌 뽑을 때 이거 오디션 과정까지 다 유튜브에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실감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가상 인플루언서도 많고 사실 가상 가수들 많이 나오고 여러분은 메타버스 하면 맨날 뭐 나오는 CF에 등장하는 가상 인물들을 봤겠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얘네들이 차트에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아바타와 관련돼서 또 또 누구나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에스파인데, 우리 또 제 주변 또래들한테 에스파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에스파의 인원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정확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가수 4명에다가 가상에서 활동하는 가수 4명이 합쳐져서 에스파는 8명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에스파가 만들어내는 세계관을 다 꿰고 있고 그 세계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메타버스가 갖고 있었던 이 가상 체험에서 가상 가수들과 가상의 이야기, 가상의 세계 속에서 지금의 우리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그러면 이렇게 대중문화예술이 깊게 침투해 있고 수많은 재미난 놀이들이 가능한 세상이 여기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문화예술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계속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 플랫폼은 많은지도 너무나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VR챗이라고 하는 플랫폼 말고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 로블록스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까요? 로블록스는 미국에서는 거의 한 67%, 16세 이하가 전국의 미국 인구의 67% 이상이 사용하고 국내 초등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일종의 마인크래프트처럼 레고 방식으로 누구든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 게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원래는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이 로블록스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수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안에서 가수들이 콘서트도 열고 또 이 안에서 패션쇼도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이것과 관련된 접점들이 이루어지고는 있고요. 왜 그러면 로블록스를 사용하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블록스는 누구든지 자기의 게임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그 룩이 아름답진 않지만 근데 그걸 올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쓸 때 로벅스라고 하는 가상 머니를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그 로블록스 게임을 사용을 하게 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초등학생들 개발자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라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거를 단순히 게임이나 혹은 어떤 걸로 사용되는 걸 넘어서 교육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고 또 이 로블록스를 그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실제로 코딩 언어를 배울 때 코딩 언어를 어렵고 재밌게 배우는 게 아니라 로블록스를 월드를 만들어 보면서 어떤 코딩 언어를 배워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몇몇 그런 걸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요즘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는 로블록스 코딩을 통해서 뭐 교육하기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을 정도로 쉽게 이 접근이 가능하게끔 굉장히 누구든지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저작을 쉽게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접근을 쉽게 해놓은 거, 그리고 만들고 나서 보상이 가능하게 해놓은 이런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점점 더 이제 연령대도 그전에는 10대들이 많이 썼다고 하면 조금 요즘은 20대까지도 많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어오냐면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한 달에 들어오는 사용자로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다 보니까 이 안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혹은 지금 대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 안에서 버추얼 이코노미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면 사실 우리도 여기서 만약에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월드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아이템을 사야 될 때 로벅스를 쓰게 한다고 하면 이게 새로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공연장이 문을 닫았고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없어졌을 때 누군가는 여기서 아주 최소한의 돈을 또 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가능하게 하는 지금의 기술과 인프라가 이 정도까지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존에 했었던 교육에 대한 사례를 조금 들려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여기는 아까도 그 이론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메타버스의 핵심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바로 공동체 체험이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든 공연 예술을 하든 알고 보니 우리가 즐겨 하던 공연 예술은 공동체 체험이라는 핵심이 가장 중요했구나. 왜냐하면 영상은 내가 유튜브로 공연 영상화 파일을 보면서 물론 댓글을 달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나와 같이 공연을 보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그 느낌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 메타버스는 3차원 공간 안에다가 3차원 아바타가 등장해서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의 아바타의 소통 방식이 동작과
그다음에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패들렛에서 아마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면 결국 그것도 이미지와 텍스트인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아바타가 나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고개를 꾸벅하는 것처럼 아바타도 이렇게 고개를 꾸벅거리니까 조금 더 인간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부터 영화도 물론 집에서 OTT로 볼 수 있었는데 국장에 왜 갔을까?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장면에서 깔깔거리면서 웃을 때 그게 싫은 사람도 있지만 같이 함께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 집중하는 우리가 누군가 집중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엄청난 그 순간의 공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봤던 무대 위의 예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전시장의 전시 경험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보고 있는 누군가, 이게 바로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몇 번의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했던 공연 기술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작년에 이제 국립현대무용동과 무용기술 창단랩을 했을 때는 여기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무용의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도 다 그런 고민 하셨을 텐데, 우리가 공연장을 다 닫았을 때 공연의 미래는 무엇인가? 정말 한 번도 잘 안 하셨던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기술 시대가 됐을 때 기술이 지금 이 정도로 일상화돼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탐색과 실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잘 안 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훈련이 사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게, 그럴 계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창작을 하시기에 바빴지 나의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실 계기는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메타버스가 지금 제일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가상현실만 답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금 직접 기획자나 예술가나 안무가가 직접 만나보고, 또 제일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기술자와 소통하는 부분. 그래서 기술자도 아예 한 프로그램에 넣어서 과연 이 소통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었을 때 VR 챗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팀을 좀 나눠가지고 개별 팀마다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고르게 하고, 그 팀 안에는 무용가도 들어있고 안무가도 들어가 있지만 꼭 기술자가 들어가게 해서 그 충돌을 경험하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자의 언어 아마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이거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공연을 할 때 모션 트래킹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기술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하신다던가, 그런 거 많이 당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기술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건 답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또 조금 더 태스크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소통할 때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도 탐색하기 위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기술을 만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한 짧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만나서 어떤 감각이 떠오르는가. 왜냐하면 신체를 쓰시는 무용가들 입장에서는 신체의 언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걸 터치 인터페이스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는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갈 때 VR 기계를 끼게 되면 저희 모션이 다 트래킹이 되고 모션 센싱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터치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션 센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많이 쓸 텐데,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기존과 다른 언어가 어떤 거냐면 신체 언어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신체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기존과 다르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막 토론을 해보면서 답을 찾아갔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제일 얻었던 수학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 장벽을 허문 게 가장 큰 거였고요. 근데 저희도 더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확실히 예술가들과 기획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기존에 보지 않았던 감각을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이나 기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지 않았던 예술가만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감각들이 여기서 도출이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무용가와 안무가들을 그러니까 무용가라든가 혹은 이런 어떤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조금 더 실험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하면은 제가 참여했었던 안양문화재단 프로젝트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이런 거야 뭐 다른 성공 사례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이때 약간 신비한 동물 시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 홍보나 이런 걸 도와드리러 한번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어서 마인크래프트 안에다가 이 신비한 동물 시계 안에 세상을 다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들어오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짜야 해서 이걸 주관하셨던 놀플러스가 아예 캐릭터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아예 별도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아예 원래는 문예회관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아예 그 전통 연희의 프로그램을 전통 시대가 보여주는 조선 시대를 아예 구축을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구축을 했을 때 제일 좀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안양문화재단이 하시다 보니까 평촌 아트홀 자체도 아예 공연장을 그 안에 지으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평촌 아트홀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니까 마인크래프트 안에도 공연장이 있다. 근데 그 공연장에 들어갔을 때 원래도 이런 홀에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이니까 거기를 들어가야만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경험 설계 부분이 새로 생겨난 건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안 하던 어떤 기획자의 역할이기도 했었죠. 저도 안양에 아마 여기 오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감사한 거는 사실 이런 복잡한 프로젝트를 할 때 대다수의 담당자분들은 사실 복잡한 프로그램 잘 안 하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난점이 뭐였겠어요? 집에 마인크래프트를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의 담당자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에 많이 동감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한 2,2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었던 걸로 저희가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도 해보면서 여기에 좋은 점은 또 예술가들 입장에서 좋은 점이었다고 하면 전통연희 담당자들의 어떤 영상 이미지를 이 3차원 세상 안에다 곳곳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중간중간에 그 가수 일종의 여기 등장한 아티스트들을 발견해서 이걸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막 선물을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했던 행위를 꼭 결과 보고 하게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 안에서의 체험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보상 구조 같은 것들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배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걸 게임으로 이런 기술문화 프로그램을 푼다고 했을 때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립을 하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이니까 어떻게 방점이 찍히냐면 이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것보다 좋은 게임이 돼야 된다는 관점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자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참여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만들 때도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데 정말 얘네가 이걸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인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때는 이거를 PC용으로밖에 못 만들었지만 사실 요즘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게임을 들어가는 통로는 모바일인데 그럼 모바일용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모바일은 못 만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3번에 대한 질문이 이제 더 많이 받았던 건데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까지는 설정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늘 저희가 하는 고민이지만 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퀘스천이 늘 따라붙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여기서만 할 수 있고 이걸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도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이 나중에 연속성이 없어졌을 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혹은 이걸 모바일과 오프라인을 같이 연계해서 했을 때는 혹은 온라인과 연계해서 했을 때 온라인은 정말 접근성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공간만 만들어 놓고 끝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액티비티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화제성을 좀 몰입을 한다든가 유튜브도 거의 저희가 한 10만 조회수가 넘게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결과 측정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하고 나서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를 조금 더 지금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 애들을 창작극을 어떻게 하게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생님 위주가 아니라 이거 참여하는 애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짤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가상무도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이것도 참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VR 기계를 다 배달을 시켰어요. 집집마다. 이 배달부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토탈 한 50명에서 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메타버스 안에서 하더라도 선생님이 있다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창작을 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극장에 대한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려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있으면 선생님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가 썼던 플랫폼은 멀티브러쉬라고 해가지고 한 10명의 사람이 동시에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VR 기계를 가지고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동시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선생님이 다른 친구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이는 게 애들에게 우선은 이 공간과 익숙해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이걸 그린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선생님들이 다 1대1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과 관련된 혹은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가 얘네들은 자기가 예술가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너무 싫고 자기가 표현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신들이 만든 창작품이 어떻게 하면 예술 작품으로 더 보이는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나한테 무슨 피드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그 애들의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다 만들어진 이런 3차원 데이터를 저희가 VR 챗이라고 하는 공간에다 별도로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애들을 다 초대해서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게끔 하는 이런 약간 그 자기가 직접 이렇게 발표도 하게끔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A반, B반, C반 이런 VR챗과 관련된 월드가 아직도 남아있기도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애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거의 뭐 97% 이상이 만족한다라는 평이 나왔고,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냐라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제일 답변 중에서 저희가 얻었던 레슨이 뭐였냐면 줌이 너무 싫다고는 답변이었어요. 줌 교육은 정말 너무너무 왜 싫으냐 그랬더니 줌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못하는 교육을 집에서 자기가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이게 전혀 새롭지도 않고, 근데 VR 안에 들어왔을 땐 선생님이 옆에 있는 느낌도 들었고 내 옆에 친구가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 실제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내가 몰입할 수 있었다. 왜냐면 이게 장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VR에 노출시켜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자신들이 창작 몰입을 할 때는 전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 줌에서도 저희가 질의응답 문의해봤지만 답변이 없던 친구들이 자신이 아바타가 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멀티페르소나적인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의 메타버스가 견인하고 있는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나의 페르소나 말고 부캐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신만의 부캐로 소통을 하니까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낙지는 낙지라고 하고 막 개구리는 개구리라고 하고 이랬더니 약간
약간 세대 간의 갭도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거, 이런 점들이 저희가 얻었던 큰 인사이트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가장 최신의 기술을 쓰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이슈에서부터 그 다음에 장비 컨트롤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VR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장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이 교육을 통해서 얻었던 키워드가 다 재미였어요. 재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써서 하는 대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문화예술과 접점을 만들라고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의 관심을 살려면 이건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모티콘 날리는 것도 이게 3차원적으로 이모티콘이 된다던가,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의 청소년들이 쓰고 있는 것과 익숙한 환경이니까 이게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저희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또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던 것은, 저희가 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상에서 새로운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은 어떤 걸 더 고려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걸 더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기획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교육적인 효과를 어떤 걸 더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로 설명드린 거를 보자면, 1단계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 엔진에서 VR챗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VR챗에서 이걸 다시 발표를 하고 그걸 다시 아카이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기어의 유튜브 채널에 가면 다 있는데요. 대략 느낌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록을 다 해놔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일부러 영자막도 다 넣어서 외국에서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제일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이론 수업보다는 이걸 자기가 직접 다뤄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숙련도가 올라갔는지도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전보다 훨씬 잘한다, 본인이. 기계가 지금 두렵지 않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똑똑하고 창의적인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이걸 같이 했던 많은 크리에이터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창의성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많이 놀라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발현될 수 있을 때 조금 지금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성 교육이자 문화예술 교육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아까 동시에 아바타로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이 소통을 더 원활하게 했다는 장점이지만 그 반대가 또 반드시 생기죠. 왜냐면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애들이 처음에 말을 쉽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면 이건 VR 전반적인 것의 큰 문제점인데, 저희가 어떻게 얘네들에게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인가, 여기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를 세팅을 지금 막 다 같이 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걸 처음 하는 애들도 막 옆에 있는 친구가, 왜냐면 이게 전국 각지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누군가 잘 못하면 못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던가, 이 피드백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실시간성은 당연히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구나, 이건 걸 또 알 수 있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정말 창의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이제 VR과 메타버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목소리를 쓰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를 쓴다는 건 목소리 연기가 가능해지는 거고, 아까 보셨던 이세돌 같은 아이돌이 탄생했었던 이유도 이게 목소리는 자기 거기 때문에 그걸로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표 정도밖에 안 해봤지만 연기를 하게 한다던가 하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한 4주 동안 넘게 애들과 매일 VR 안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애들의 생각도 읽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하고 싶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 친구는 지금 핫도그 가게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는데 저희 완전 박수치고 난리 났었는데, 아무도 가이드를 안 했는데 본인이 어떤 세트를 마련해 보려고 했더니 자기가 직접 핫도그 가게 불 굽는 거, 소세지 굽는 거, 햄버거 번 굽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교육하기에 좋은 점이 뭐였냐면 VR챗이 우리가 만든 세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공개된 세상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서 마치 필드 트립처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베니스 영화제가 만들어낸 월드도 가서 같이 놀고 여기 이렇게 멋있는 세상도 만들 수 있단다라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너네가 물리적인 극장에서 무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만 가상 공간 안에선 3차원 무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해줄 때 그거의 세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데도 같이 놀러 다니는 개념으로 이제 가상 여행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간 이 안에서 이제 이 저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컨셉 스케치를 한다거나 혹은 시나리오 작가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혹은 작가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안에서는 애들이 직접 3D 모델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근데 저희가 VR을 왜 굳이 썼냐면 이게 육축 경험이기 때문에 썼던 이유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 무대와 여기가 분리되고 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분리되는 경험보다는 실제적인 경험과 미디어 경험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내가 얘를 끼기만 하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 경험이 VR이 주는 새로운 지점이었고 아직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지금 15만 대 팔렸는데 올해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올 거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이 팔리기도 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이 기계만큼 세상에 많이 보편화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해내려면 이 경험들에 조금 더 익숙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했던 거였고 사실 VR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안 좋은 콘텐츠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의 접점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다채로운 장르의 종합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런 레니어도 이미 영화나 재즈나 프로그래밍을 섞은 예술이지 않냐. 그래서 이 VR과 결합된 이런 새로운 예술들이 탄생됐던 것도 다 그런 이유이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처럼 유사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메타버스는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게임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놀이에 가까웠어요. 근데 뭐 이런 사례는 오징어 게임을 메타버스에 구현한 사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보면 지금 이 메타버스 안에서 오징어 게임 플랫폼들이 구현된 것들의 사례를 보고 계신데 이걸 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채로운 콘텐츠들을 직접 생산해낼 정도로 지금의 미래 세대 혹은 지금의 MZ를 넘어서 알파 세대들은 이 안에 3차원 세계 안에서 내가 본 것들을 좋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놀이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여기서 소통하고 있구나. 그때 이렇게 다채로운 플랫폼들을 쓰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아까 공연 저희가 교육도 봤지만 미술 쪽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지 잠깐 예를 들어 보실 텐데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슈팅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으로 따지면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인데 여기서는 이제 영국의 세퍼다인 갤러리에서 열렸던 카오스의 전시를 이렇게 구현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이것도 보면은 원래는 그 파티로얄이라고 해서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 너가 게임하지 않는 동안 사람들과 파티를 즐길 수 있고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게 해가지고 만든 공간인데 이 공간에 가면은 이렇게 사실은 이 아바타 자체는 원래는 슈팅 게임을 하러 들어온 아바타지만 내가 이 파티로얄 모드를 통해서 여기 카오스 전시에 오게 되면 미술관도 직접 보고 이 안에서 작품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예 미술관이나 전시가 들어간 경우는 또 너무 많고 심지어 이거를 AR 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카오스의 유명한 작품을 내가 현실 공간에서도 바로 이 앞에서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공연장에 가서 내가 핸드폰을 키면 이 AR을 통해서 이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는 전시가 끝나고 나서는 집에 가서 포트나이트 안에서 전시도 보게끔 이렇게 연결 경험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미술계에서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시 트렌드 안에서도 이런 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워낙 그 3차원적인 전시 공간이 활성화돼 있다라는 건 이미 많이 보고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가장 활발하게 메타버스를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미술계인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의 디지털 아트들이 다 3차원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디지털 아트를 그냥 액자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나 그 다음에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VR 기계를 끼게 되면 정말 이 앞에 3차원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화예술 체험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플랫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원래 아까 약간 스케치 같은 경우도 3차원으로 그려서 이걸 다시 3차원 안에서 구현하는 사례는 지금 제가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는 국내 플랫폼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깐느 영화제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이게 주는 다른 감각이 뭐냐면 내가 지브리 영화 봤을 때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걸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3차원의 세상이 됐을 때 3차원으로 보게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안에서 계속적으로 접점을 만들어 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시너지를 느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무용을 계속 그 관련 분야에서 워크숍 프로그램 같은 걸 하지만 꼭 VR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AR이 훨씬 더 지금 현실 생활에선 가장 접점을 이루면서 많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안무가 질조벤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그램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트를 입지 않고 아마 뭐 이제 센서만 활용하셔가지고 모션 트래킹을 하는 이런 공연 같은 사례들은 기술이부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오히려 아예 전신의 신체 움직임을 트래킹을 해서 아예 3차원 가상세계 안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이 질조뱅이 만든 AR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때 댄스 트레이를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것도 무료인데 세상에 어디서든지 질조뱅의 작품을 여기 현장에서도 보실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쪽은 워낙 더 다채로워가지고 뭐 저희 문화예술계랑은 접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이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기도 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사례들이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 많이 예를 들으셨을 거예요. 굿즈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근데 발렌시아가가 했었던 사례가 저는 흥미로웠던 거는 아예 그 패션쇼를 그냥 게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델들을 다 3차원 스캔을 해가지고 그때 그 시즌에 맞는 옷을 다 입혀놓고 미래 세계를 만든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패션계가 보여주고 있는 선도 사례들을 통해 보면 사람들은 결국은 경험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월드를 만드는 거는 세계관을 세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하이브라 이런 공연과 관련된 쪽 가수들 쪽에서는 아예 세계관 기획자가 별도로 있을 만큼 저희도 세계관 기획이 지금 굉장히 화두이긴 한데, 가상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게 해줄 만한 그 공간을 설정하는 것에 기본이 되는 세계관, 이런 건 또 어떻게 짜야 되나라는 사례들을 보실 때는 패션계도 많은 선례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런 어떻게 보면 내 얼굴을 트래킹하고 내 몸을 트래킹한다라는 관점으로 쓰이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은 아주 예전부터 공연계에서는 이미 무대 예술에 많이 좀 쓰이고 있었는데,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했었던 템페스트 안에서도 이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아예 모캡 장비를 통해서 이런 거가 아예 홀로그램에 등장하는 어떤 시도들은 아마 2017년부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 RSC가 굉장히 다채로운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발렌시아가는 이 패션 배우를 볼륨메트릭 캡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그냥 그 현장만 찍는 거지만 저희의 입체적인 3차원을 그대로 다 스캔을 해가지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될 수 있게 하려면 볼륨메트릭 캡처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공연예술계에서도 이미 이런 기술적인 시도들은 예전에도 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과 관련돼서는 또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썼던 어떤 컬럼에도 언급됐던 사례인데, 음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콘서트만 생각하는데 음악적 경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요즘 좀 생겨나는데, 레디오헤드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최고의 앨범으로 불리는 키드 음반의 기념을 통해서 원래는 얘네가 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못한 거예요. 이게 로열 앨버트 홀에서 하려고 했던 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비전, 왜냐면 이게 공간 안에다가 설치도 하려고 했고 음악을 다르게 경험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아예 이 에픽게임즈라고 해서 언리얼 엔진을 만든 회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것도 집에서 만약에 플스가 있으시면 플스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웹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들어가면 곡에 대한 체험을 공간별로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공간의 컨셉이었는데 약간 굉장히 좀 미래적이면서 상당히 또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이 체험이 굉장히 음악을 다르게 경험하는 체험이 됐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대중음악 공연 쪽에서 메타버스와 접점을 이룬 사례들은 그간 많이 보셨을 텐데 도대체 메타버스 공연이 뭔가 하실 텐데 저희가 보는 메타버스 공연은 이렇게 가수가 3차원 아바타로 실시간으로 등장하는 걸 메타버스 공연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외국은 웨이브닷 와치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 플랫폼이 지금 아주 수년 동안 공연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저스틴 비버도 공연했지만 가장 최근엔 또 버추얼 가수가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오른쪽 하단에 아주 작게 보이시겠지만 저스틴 비버가 쫄쫄이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잠깐씩 나왔다가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저스틴 비버는 이 이제 뭐 퍼셉션 누련이라든가 이런 모캡 장비를 차고 자기는 노래를 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하는 사람 그 상에서 보이는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가수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엔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무료인가라고 봤더니 가수에게 무언가 이펙트를 쏘고 싶으실 때 이때 비용을 지불하면 가수가 새로운 이제 이펙트를 막 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돼서 굉장히 게임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연 자체는 무료로 풀지만 버추얼 그러니까 버추얼 굿즈라고 불리는 가상 세계에서의 아이템을 판매한다거나 그다음에 중간중간 관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다 마치 줌 카메라처럼 갑자기 중간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의 카메라가 켜지면서 전 세계에서 접속한 한 뭐 몇백 명의 사람들의 화면이 이 앞에서 갑자기 보여요. 그러면 그 중에서 반응 제일 좋은 사람을 선발하겠다.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줌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실시간 소통하는 거를 이 공연 안에 좀 넣어놨는데 이 웨이브닷 와치의 개념이 국내에도 좀 많이 도입되려고 하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좋은 점이 뭐라고 느꼈었냐면 사실 이렇게 그냥 아바타가 된 가수를 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잘 녹화된 녹화 영상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피드백 시스템 있죠? 요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가 일상화된 시대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아바타가 일상화된 게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포트나이트라고 아까 제가 카오스 전시를 보여준 슈팅 게임 안에서 했었던 공연 프로그램이고 또 오른쪽 하단은 로블록스 아까 제가 10대들이 많이 쓴다는 그 전시에서 21 파일럿이라고 하는 미국 가수가 새 앨범을 발매하고 하는 공연 이걸 얘네들은 공연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그냥 게임 같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게임을 하면서 노래를 즐기면서 마치 거인이 된 가수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아바가 최근에 이제 아바의 멤버들이 이제 거의 70살이 다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가상화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디에이징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젊은 시절에 그 아바를 구현한 다음에 이거를 지금 런던에 있는 어떤 공연 파크에서 공연장을 마련해가지고 5월부터 공연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홀로그램 공연을 보는 거죠. 근데 그리고 우상단에 있는 건 아바타 경연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지금 뭐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 있지만 이 뒤에 장비가 이 정도로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아바타가 일상화된 공연을 즐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음악계에서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걸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공연 예술 쪽에서 봤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래서 저런 공연 사례를 보고 저희가 뮤지컬도 한번 해봤는데 이 프렌드 안에서 근데 이 프렌드는 플랫폼에 한계가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상 안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공연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겠어요? 라이브니스만큼 중요한 게 사운드인데 현재의 사운드 구현이 너무 그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멀리 있는 소리,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소리 이런 스페이셜 음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시간 기술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잘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럼 그 중간자적인 단계에서는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프렌드 안에서 사실 이게 서울예술단의 잃어버린 얼굴이라고 하는 이제 차지원 배우가 나왔던 뮤지컬이었는데 그 차지원 배우 자체를 볼륨메트릭 캡처를 해서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은 AR로 배우님을 만나게 하고 이 프렌드 안에서는 이게 이제 명성황후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약간 배경이 되는 월드도 만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안무를 저렇게 모션 캡처를 땄어요. 그래서 이 안무를 모션 캡처를 한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가 그 안무를 해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면서 아까 아바타 공연들이 보여줬던 것과 유사한 이제 테스트들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해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내가 몸을 움직일 때는 정말 전문 무용수가 될 수 없는데 아바타의 모션 중에 이렇게 전문 무용수의 무용 안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마치 정말 전문 배우가 돼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라는 피드백들도 있었는데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보면서 이것도 한 달 동안 월드가 열려 있는 동안 한 3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연 예술에 대한 환상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놀던 분들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존 대비해서 새로운 체험이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음악이라든가 연기라든가 혹은 실제 이렇게 무용을 하는 전문 아우라를 갖춘 전문 예술가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더 환호한다는 걸 많이 깨달으면서 이 시도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뮤지컬의 세계관을 그 안에다 구현하는 형태로 했지만 지금 이 프렌드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열리고 있는 공연예술 쪽의 사례들을 보시면 이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메타버스 강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걸 대체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완제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약간 공연예술 현장으로부터 멀어진 관객들에게 여기를 통해서 우선 약간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흥미를 느껴서 공연장에 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관객들이 점점 더 다른 세상에서 놀고 있을 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거, 그래서 약간 마케팅 홍보 차원에서도 이 월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 이것 때문에 했었는데 이런 사례들은 지금 다채로운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콘서트를 직접 한다든가, 왜냐면 이게 목소리로 가능하니까 실시간으로 참여자들이 아바타로 등장해서 마이크를 켜고 이제 질의응답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저희는 이런 기술적인 시도를 했을 때 우리의 사고관을 바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어떤 걸 보더라도 지금은 약간 동영상의 시대니까 동영상 콘텐츠로 뭘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해보시게 될 텐데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런 새로운 기술 시대가 왔을 때는 3차원적으로 이걸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계속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VR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공동 창작하는 프로그램을 썼지만 지금 무료로 공동 창작이 가능한 툴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본인이 해볼 때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좀 사람들이 정말 이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나 그 가능성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프랩 디자이너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프랩 디자인을 막 전문 툴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게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무대와 관련된 어떤 아이데이션을 할 때도 좋고 내 작품을 만들어낼 때도 좋고 3차원 안에서 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도 좋고 이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 거가 아직 기획자나 다른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시도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3차원적인 내러티브로 바뀌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영역이 중요한데 지금 3D를 되게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3D 툴 자체가 무료인 것들도 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3차원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해서 아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애들이 직접 자기들이 자기 해석을 통한 이런 창작물을 내놓는 게 일상화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직접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리는 중간에 이거를 아까 패들릿 안에다가 이걸 여러분의 한번 3차원 아바타를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나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런 3차원 캐릭터는 직접 아티스트가 만든 거지만 우리의 3차원 캐릭터를 직접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사이트가 지금 보이실까요? readyplayer.me readyplayer.me를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이 모바일로도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모바일에 다 카메라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패들릿 안에다가 여러분의 아바타를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아바타인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만드시는 동안 제가 레디 플레이어 미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레디 플레이어 미는 되게 간단해요. 크리에이트 아바타 누르신 다음에 카메라만 켜주시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얘가 인식을 해서 굉장히 헐리우드 스타일 아바타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무료로. 이참에 한번 아바타 하나 만드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레디 플레이어 미도 모 기업에 인수되었는데 큰 장점이 뭐였냐면 아마 이게 삼성에 인수됐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요렇게 하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다른 플랫폼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VR챗에서도 이 아바타를 쓰실 수 있고 또 모질라 허브라고 불리는 또 다른 메타버스 웹 VR 기반의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도 쓰실 수 있고 내 프로필로도 쓰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일종의 호환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각자 그 레디 플레이어 미 안에다가 올려주시고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링크를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레디 플레이어를 아마 이렇게 제가 아까 올려드렸는데 이 레디 플레이어 미에 들어가셨다가 올리면 어떤 게 생기냐면 본인만의 URL이 나오실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URL을 여기다 남겨주시면 이제 어떤 아바타를 만드셨는지 아실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레디 플레이어.미라고 제가 올려드렸고 아까 로블록스가 교육 사이트 되게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는 이걸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레디 플레이어 미 아바타가 이런 데서도 활용될 수 있다. 모질라 허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사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 해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 웹을 기반으로 하는 3차원 VR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 막 돌아다니실 수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던 중간에 우리가 3차원 안에도 사람들이 노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어떤 아바타를 만드셨는지 여기 이렇게 혹시 댓글 추가가 안 되시면 아마 여기 이제 요걸 클릭하시면 게시물 추가를 하셔가지고 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아바타를 만드셨는지 나중에 공유를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 얘네는 확실히 서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헤어스타일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피부색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성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다채롭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설명을 또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 하시면서 그냥 나머지 얘기는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그 공연예술계 쪽에서는 계속 메타버스에 접점이 있는데 이게 왜 공연예술계에서 계속 이루어지느냐. 아까 RSC가 무대에서 홀로그램을 썼던 2017년 이후에 2020년도에는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 아예 드림이라고 하는 온라인 공연을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쫄쫄이 입은 배우들이 나오죠. 정말 수많은 쫄쫄이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제가 안무가님들이랑 몇 번 소통을 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공연을 찍고 나서 공연 영상 찍는 게 당연해진 것처럼 이제는 공연하고 나서 쫄쫄이 입어서 내 안무를 데이터화 시키는 게 너무나 이제 일상화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게 3차원에서 다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화를 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RSC 드림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는데 전 세계 92개국에서 6만 명 이상의 사람이 관람한 것으로 나와서 디지털 시어터 사례로는 항상 나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레디 플레이어 미 잘 만들어지고 있으세요? 나중에 네트워킹 하실 때 거기다 남겨주시면서 본인 아바타 설명해 주셔도 좋고. 자, 그러면 공연 예술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지금 이머시브 시어터라고 하는 XR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까 3차원 가상세계 계속 보셨고 아바타도 보셨고 공연도 다 보셨는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 연극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연극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배우는 집에 있어요. 집에서 그냥 HMD를 끼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있는 관객 그 안에 참여한 관객들은 다른 캐릭터로 들어가 있는 거고
약간 얘 자체가 모션 트래킹, 그러니까 헤드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내 움직임도 보이고 손 이제 컨트롤러 들고 있기 때문에 핸드 트래킹이 다 되니까 내 움직임이 다 되지만 전체 수트를 안 입으면 전체 풀바디 트래킹은 조금 안 되지만 풀바디 트래킹까지 하는 공연들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이 VR 안에서 공연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의 그 디지털 경험들이 많이 메타버스로 지금 많이 이전이 돼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헤맬 때 아까 무학구처럼 역할극 놀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예 전문 예술가들도 이렇게 새로운 장르 탐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이 장르는 뭐냐라고 많이 물으셨었는데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머시브 연극이 가상으로 옮겨간 XR 이머시브 연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기도 하고 혹은 게임이 된 공연이다 그래서 게임 공연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실제로 2017년도 때부터 이런 공연은 상당히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웰컴 투 레스피시라고 해서 이게 외국에서는 이제 다중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원래 이머시브 연극이 오프라인에서 열리던 걸 VR로 옮겨온 작품인데 지금 제가 사실 원래는 지금 그거 공연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때문에 특강하러 온 거였지만 이 공연을 국내 라이센스 버전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공연예술계와 문화예술계에서 관심이 너무 높으셔서 이걸 다 보러 오셔서 3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VR은 사실 모든 체험들이 다 주체를 넘어서 주인공이 돼야 되는 체험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런 메타버스나 VR이나 혹은 XR이나 이게 제가 여러 개의 단어를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냐면 지금 이 정의가 하나로 정의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다 같은 의미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확장현실 개념에서 XR이 가장 공연예술계에 던진 화두는 이머시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지금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가 있고 여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무대 영역, 저기까지는 관객 영역이라고 늘 설정하고 했었는데 아까 보셨던 수많은 VR 작품들은 아예 펼쳐진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죠. 3차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구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이 사라진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기술과 관련된 공연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도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저도 지금 새로 나오는 작품들 많이 리뷰를 해보지만 대다수의 작품들이 형식의 파괴를 할 때 무대 뒤에서 걸어 들어오는 관객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블랙박스 시어터를 가지고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예술가 영역에서도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사고 자체가 조금 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바뀌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앞으로의 공연 예술이 저는 진짜 자신의 예술의 비전을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대가들은 여전히 이 무대 예술을 올리는 것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새로운 예술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관객과 소통하고 관객이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이런 이머시브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여기서 그 수많은 지금 유혹의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과연 공연 예술을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주려면 그런 요소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 XR 이머시브 연극들 안에서 이런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라이브니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무리 기계를 쓰고 들어가는 3차원 가상세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공연은 1대1의 경험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누리는 이런 사회적인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또 사실 이 기계를 쓰기 때문에 모든 시야를 다 가리기 때문에 생기는 완벽한 몰입이 있어요. 근데 이 몰입이 기계적 몰입이긴 한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마치 우리가 공연장에 들어가면 핸드폰 꺼야 되고 앞에 무대밖에 볼 수 없는 환경과 되게 유사한 거죠. 근데 사실 모바일 안에서 공연 영상화를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상 콘텐츠 보면서 카카오톡도 하면서 동시다발적인 경험들을 자꾸 하는데 거기서 과연 몰입이 되는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2차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 VR
안에서의 공연들이 왜 가능하냐면 이 몰입감이 될 수 있는 장치적인 특징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몰입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때야만 사람들이 이 3차원 공간도 이야기의 일환이고 내가 이 안에서도 사람들이 극을 볼 수 있구나 혹은 다른 예술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중점으로 작품을 많이 만들고도 있고 앞으로의 새로운 예술 장르 중에 이런 장르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배우의 아우라를 계속 가져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아바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현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가수가 따로 있었고 배우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결국 사람의 존재감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NPC라는 개념을 아실 텐데 그 AI가 만들어내는 NPC들 말고 배우가 즉흥적으로 이 현장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어떤 대사를 치는 이머시브니스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그 배우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혹은 예술가가 만들어냈거나 배우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느낌을 만들어줄 때 이 장르들이 계속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스토리 리빙이 중요하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스타워즈 만들었던 ILM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돼 있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며 그 다음에 게임에서도 너무나 재미난 것들이 나와 있는 세상에서 과연 우린 어떤 다른 가치를 주는가?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확실히 사람의 아우라가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물리적인 무대에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가상에도 존재하게 해서 조금 더 사람들과 이 그 즉흥적인 즉흥적인 대사를 통한 이머시브 연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든 혹은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상상만 했던 어떤 세상들이 정말 아름답게 구현되어 있는 3차원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은 저희는 시공간이 확장됐다고 보면서 동시에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지금 아까 VR 챗도 말씀드렸고 이프렌드도 말씀드렸고 로블록스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선택한다라는 건 이미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실 수 있었고 그건 동시에 선택과 동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계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알아야 이걸 쓸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점점 더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연결되는 추세라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이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이 문화예술회관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안다고 하면 가상 공간을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거기엔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인가 알아야 될 때 다채로운 플랫폼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언급되는 것들이 다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다 여러분이 직접 월드를 만들거나 아바타를 만들거나 이 안에서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이 플랫폼이 갖는 속성을 반영한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플랫폼들이 있다 정도까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썼던 이 VR챗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사실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HMD를 다 나눠드리고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걸 말로 100번 설명해도 이 체험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저는 항상 이거를 클래식 공연에 비유하는데 클래식 공연이 너무 좋다고 한들 사람들이 직접 와보지 않고 모르는 것처럼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이 VR챗이 좋은 점은 월드를 직접 만들고 아바타를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 거면 내가 월드를 만들어서 직접 올릴 수 있는데 그 룩이 이 프렌드나 제페토는 딱 그 걔네들의 룩대로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바타도. 근데 그걸 내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바타라고 하는 것도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오늘 레디 플레이어 B는 헐리우드 스타일로 사람을 구현하는 걸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내가 감자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개구리가 될 수 있다. 왜 동식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은 또 다른 창의성을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들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사실 축제도 이렇게 많이 열리는데 제가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얼마나 문화예술 일상에 많이 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는 이제 늘 이런 걸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작품이 이제 해외 영화제도 가끔 가는데 이런 페스티벌에 갈 때 안 가도 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월드 구축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초청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못 갔는데 얘네가 아예 그 텍사스 거리를 이렇게 VR챗에다가 구현해 놓고 여기에 아예 극장도 만들어서 그 극장 안에 들어가면은 옆에서 막 중국에서 접속한 친구가 와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라이브 이벤트가 화면에서 막 보여지고 있고, 이런 일이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게 일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우리만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네 라고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버추얼 일종의 투어리스트를 해봤어요. 아까 저희가 그 가상 무도회 할 때도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기에 그 정도로 경험도가 익숙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도가 많은 입장에서 사람들을 가이드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굉장히 되게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 있는데, 얘네가 여기서 칸느 영화제랑 뭐 뉴 이미지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여러 영화제가 통합적으로 열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투어하실 분들을 체험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아바타를 제가 사람이 아니라 동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아바타가 어떤 모양인가요? 동그랗고 세모나고 네모나고만으로도 표현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미술계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인데, 그 정도로 아트웍이 아름다울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여기까지도 변환되어 있구나. 그리고 꼭 손이 없어도 이 네모면 저 네모로 이렇게 움직이면 악수도 할 수 있고, 손을 이렇게만 하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체험을 할 때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가장 이런 수많은 뭐 미술계, 패션계, 그다음에 뭐 연극 이런 거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걸 굳이 왜 하냐 그런다고 하면 이 마지막 방점이 연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에 와야 되는데, 그 오게 하려면 지금 자꾸 가상에서만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연결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걔네들에게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화려한 세상에서 놀고 있으니 더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시각예술계는 더 많이 이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상현실과 관련된 우수한 콘텐츠들, 제가 지금 아까 웰컴 투 레스피시라고 하는 공연도 열고 있는데, 동시에 가상이상이라고 하는 전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왜 하는 거냐면 가상현실 콘텐츠들을 다 이상한 것만 경험하시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정말 다채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연극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 보여주는 방법에 있어서 그걸 꼭 전시장 혹은 시끄러운 컨벤션 센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소극장에서 한 거거든요. 소극장에서 사람들을 정말 예술적인 경험이야 이거는 이라고 선언해 주면서 아예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형태로도 풀어봤었는데, 이때 좋은 반응들이 있었던 건, 내가 어떤 특별한 공연장에 들어가서 내가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채서 이걸 쓴 순간 다른 세상으로 갔다라는 관점이 공연장을 다르게 인식하는 관점이었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동시에 이렇게 시각예술계에서도 VR 쓰는 사례는 너무 많은데, 이건 또 어떤 다른 시사점이 있냐면, 보니까 공연장에선 공연이 안 이루어지고 미술관에서 자꾸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포밍 아트라고, 퍼포먼스 형태라고도 불릴 수 있겠지만, 점점 더 시각예술가들은 자꾸 공연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느냐를 보니, 이들도 똑같이 관점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비전 안에서 놀게 하고 참여시키게 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수많은 작가들이 이런 시도들을 시각예술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작년만 해도 막 5-6개가 넘는 대형 전시들이 다 이 VR을 쓰고 있는 전시가 필수적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이 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긴 했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를 이제 직접
체험해본 입장에서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난이도에 대한 어려움. 제가 아주 극단에 있는 최신 기술을 쓸 때 이 난이도의 평가를 사실은 우리의 그 교육을 수혜받을 사람들의 분석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난이도 판단이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케어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서 관여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사실은 기획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일일이 다 챙겨야 될 일들이 많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VR챗에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아바타로 들어와서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활발한 느낌은 좋았지만 동시에 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온다든가 기술적인 에러로 튕겨져 나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점들. 그다음에 좀 캐릭터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걸러지지 않은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측 불가능성. 그다음에 제일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그렇게 인터넷 인프라가 다른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인터넷은 당연히 다 좋겠지라고 예상했는데 보니까 각 집에 한 5명의 가족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쓰고 있으면 아기가 인터넷을 쓸 수가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서 동시 접속을 통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 VR 안에서의 문화체험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인터넷 설정을 이 VR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만 설정해봤지 자기는 안 해본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리터러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은 뭐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와의 접점을 자꾸 찾다 보니까 사실 메타버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3차원 가상세계 안에서의 접점을 계속 찾으면서 이 세계들이 다 게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대다수의 문화예술계 분들이 게임을 안 해보셨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게임 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굉장히 터부시했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게임 했어? 그러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또 하셨을 거고, 그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게임이 문화산업의 가장 핵심이 된 시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게임이 좋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게임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 뭐길래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에 따라서 이거의 적응 속도가 완전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제가 볼 때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유리한 지점들이 있었다.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웰컴 투 레스핏 공연에 배우님들을 이제 오디션 공고를 냈었는데 남자 배우님인데 연극도 오래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시지 했더니 아주 자주 게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메커니즘이 너무 익숙한데, 우리 또 기획자님들 같은 경우 특히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 게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들 어려워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의 기본 언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은, 매체가 바뀌었으니까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매체 언어가 바뀐 걸 인지해야 되고 그게 어떤 맥락을 만들어내는지, 그다음에 연출 기법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수가 VR이면 왠지 영상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자꾸 영상 언어처럼 표현하시려고 한다던가, 그다음에 아예 물리적인 연극을 하시던 분들이 이 안에서 연극을 할 때도 전통적인 연극처럼 접근하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개가 융합이 되고 있을 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노력 없이 그냥 기획이 들어가면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과연 우리가 최종적으로 딜리버리하는 이 매체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 다르고요. 아까 그 게임의 리터러시 얘기했을 때 게임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고 이걸 해봤느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게임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라기보다 게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우리의 지금 MZ를 넘어선 우리 알파 세대들이 게임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얘네들이 도대체 이 게임 메커니즘으로 살고 있는 삶은 뭐가 다른가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 예술 경험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의 비전도 중요한데 또 교육도 중요한데 플랫폼 특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관객도 어떻게 참여시키기가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일회성으로 안 끝나야 한다. 그 지속 가능성을 무엇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사람들이 한번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도 VR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걸 VR을 통해서 다른 걸 하고 싶게 만들었고, 이 안에서 정말 내가 이제 공연을 해볼래라는 마음이 들게 했나라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많이 바꿔주시는 거.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보면 이걸 그러면 지금 3차원으로 내가 이 가상 공간 안에다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막 문화유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구축되는 것들로 보여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통이 바뀌어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텍스트 잘 만들고 말 짧게 하고 뭐 이미지 잘 만드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아바타 소통 문화가 됐을 때는 신체 언어가 많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인간적인 소통으로 바뀌어 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무대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는 그래도 가장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야하는 거, 그리고 그게 실시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장감과 라이브니스트는 꼭 놓지 말았으면 한다는 거, 그리고 표현이나 행동 방식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매체가 갖고 있는 게임 요소, 그러니까 리워드도 줘야 되고, 왜냐면 광활하게 펼쳐진 세상에 그냥 덩하니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사람들을 집중시켜주는 도구도 있어야 되고 액티비티도 있어야 되고 어떤 요인들이 계속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늘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3차원적으로 무언가를 만드신다고 하면 아까 해보신 3D 아바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무언가 세상이 계속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앞에 세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게임 엔진의 활용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거가 가능한 기계도 필요할 것이고, 혹은 실제 무대와 연결하려면 모션 캡처도 필요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또 요즘엔 AI까지 필요해지는데, 이 수많은 기술들이 결합된 세상들이 더 오지 않겠나. 그리고 점점 더 그 가상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웹사이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른 내러티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작품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도 끝나고 나서도 그 감동이 이어지는 커뮤니티 공간, 그 전에 이야기를 하는 어떤 공간, 이렇게 해서 전시장과 공연장이 막 합쳐진 것 같은 형태들이 이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3차원 아바타를 만든다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툴은 정말 많이 나와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무료 툴도 있고요. 이런 아까 보셨던 이건 언리얼 엔진에서 만든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주변에 나는 그래도 우리의 유명한 배우님을 실존 인물로 등장시키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 툴을 써가지고 주변에 언리얼 엔진을 배우는 기술자와 함께 협력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3차원 만약에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 3D 모델링을 하고 싶고 하다 하면 또 블렌더라고 해서 무료 플랫폼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 느끼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접점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아무리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고 오프라인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저희는 코로나를 겪은 이후 세대, 그러니까 가상에서 더 많이 놀고 디지털과 더 익숙해졌고 수많은 기술들이 지금 범람하는 시대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 문화예술이 어떤 가치를 줘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걸 그냥 단순히 뭘 볼지 혹은 뭐 어디서 볼지 이런 게 중요했다고 하면 마지막 누구랑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질문을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질문하시고 실험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이런 새로운 기획을 하실 때도 사전 단계에서 예술단체들의 그냥 이야기만 들으시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이걸 굉장히 애자일하게 하면서 조금 더 많이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시고, 이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대한 탐색과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 나오면 다 어려워하는 시기가 맞고요. 이미 마셜 맥클론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곧 이것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리서치해보고 시도해본 여러분이 주도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 2시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지금 받을 시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패들릿이나 여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메일 주소도 남겨드렸거든요. 그때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얘기를 준비를 해 와주셔서 오늘 특강해주신 기어이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스튜디오 이효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온라인 중계 특강 워크숍을 마치기 전에 저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승정 회장님 모셔서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정입니다. 이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64년생인데요. 제가 전남 순천에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동네가 전기가 늦게 좀 들어왔어요. 시내 살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옆에 주변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외갓집을 간다든지 친척집을 가면 농사를 지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조선시대나 그 시절이나 제가 어렸을 때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동네에 살던 형들이나 누나들이 공장을 찾아서 부산이나 서울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을 가고 좀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하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또 와서는 여러 가지 하면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메타버스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60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 산업이라든지 이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그 경험에 의해서 잘 지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세대에서는 계속 그 우리가 농경사회가 만년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그 만년만큼의 지식과 축적이 점점 갈수록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술리본 문화예술 교육을 3년차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문예관에 계신 우리 기획자 선생님들이나 여기 오신 참석하신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업무량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너무 과다하지 않냐, 저는 그래서 그런 미안한 감도 있지만 지역에 사시는 청소년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사회에서 예술도 뭔가에 좀 변화가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사회 전반을 보니까 문화예술이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로 제가 올해 나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예회관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나가 하나의 내 인간 백과사전이다, 여러분들 내 의견대로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저 같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저 같은 경험을 있는 사람이 수백만이 이 도서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도구를 활용해서 금방 찾으면 훨씬 저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과연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이 말한다고 인정하고 하겠냐. 그래서 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앞으로 저희 문예회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미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또 역량도 강화되고 앞으로 지역에 가셔서 또 좋은 기획하셔서 우리 기술리본 문화예술 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저도 뭐 우리 문화 기반 전체 하는 본부장님도 오시고 또 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힘든 거라든지 또 특히 우리가 일을 하는데 불필요한 일이 또 여러분들이 잡무가 많아지고 이런 일이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셔서 건의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앞으로 이것만 아니라 또
또 좋은 의견 또 토론회도 하신다고 하니 좋은 의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첫 번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진행된 특강은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저희 코카카 유튜브 채널에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카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잠시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네트워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카